재혼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거 다 따지시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것 하나 때문에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내 전혼 배우자의 단점과 반대되는 성향이 있는지. 네, 그 전혼에서 느꼈던 지긋지긋함이 있잖아요. 내가 이 배우자랑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이 너무 자린고비야. 내가 돈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쓰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대. 내 허락을 받아야 된대. 라고 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셨다면 경제력이 있는 분, 또 돈 씀씀이가 시원시원하시는 분은 보면 매력을 느끼실 거고요. 또 전혼 배우자가 여자 문제, 혹시 남자 문제로 골치를 썩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성치고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랑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아. 하면 다른 거 다 보지도 않고 그 부분 하나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야, 이거야 하고 갑자기 재혼 상대자에 대한 합격 목걸이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보고서 내가 내린 판단이 아니라 딱 봤는데 내 전혼 배우자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굉장히 속전속결로, 네, 유연합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모두 다 이 장점, 이 장점 다 합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전 배우자하고 있었던 문제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나와 맞지 않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혼을 결정해서 빨리 동거도 시작하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 사람과 내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혼 상대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너무 내가 이전에 느꼈던 배우자한테 느꼈던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사람만 찾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두루두루 생각하시면서 너무 속전속결로 내 전혼 배우자와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재혼을 급하게 결정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재혼 상대자를 이 사람이랑 내가 재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상대방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사람과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전혼 배우자와 왜 이혼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혼 배우자가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우리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혼 3대장이라고 해요. 외도, 도박, 폭력.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세 가지 사유로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 이 사람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성격 차이였어.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 그래, 성격 차이 있을 수 있지. 그래. 나랑은 성격 잘 맞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성격 차이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근데 우리 남편은 외향적이야. 아니면 나는 너무 절약이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 아내는 과소비를 해.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성향, 이런 다름을 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거는 이 성격 차이를 대화로 풀었는데 대화가 계속적으로 안 되는 갈등 상황이 지속이 됐고 그게 한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에 이르렀다. 이 정도는 돼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일로 보통 다퉜어? 라고 그 다툼의 주제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툼의 주제로 인해서 양 당사자 간에 내가 이제 재혼하려는 상대방과 그 전혼 배우자가 어떻게 입장 차이가 났는지, 그게 왜 해결될 수 없었는지, 헤어지기 직전에 어떤 이유로 크게 싸웠는지, 뭐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 사람한테는 상처일 수 있어요. 그 상처를 들쑤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무서워하면 그 재혼 생활은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슬기롭게 재혼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나와 다름을
맞닥뜨렸을 때 그 다름을 어떻게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후벼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와 다름을 맞닥뜨렸을 때 나의 의견은 이래, 너의 의견은 이래. 그러면 우리 한 발자국씩 양보하자. 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이래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망했어요. 배를 골마봤죠. 그런 분들은 사실 현재의 그 가난, 미래의 가난 이런 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내가 당장 맛있는 거, 뭐 5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보다 5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4만 5천 원을 저금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또 반대, 나는 한 번도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이 순간에 2만 원짜리 밥 먹고 하하호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한 사람은 안 돼, 5천 원짜리 밥 먹어야 돼. 아니야, 오늘은 좀 우리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자녀 100점도 맞았으니까 비싸게 치킨 시켜 먹자 하는데 이 사람 집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그럴 때 누가 한 번이라도 양보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도 한 번 양보해주고 하면서 접점을 맞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선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재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를 한번 얘기를 경청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결 다 됐어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초혼인 경우에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직장을 다니시죠. 요즘 분들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직장 다니시고요. 같이 소득 활동하다가 모아둔 돈 별로 없이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자, 나는 얼마 벌어, 너는 얼마 벌어. 그 우리가 이 정도는 저축을 해서 청약 한번 넣어보자.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보자 하면서 재산은 어떻게 형성할지,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혼의 경우는 어때요? 물론 빠르게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이제 그 결혼 생활 하셨다가 이혼하시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하려고 보면 그때는 한 사람이 소득 활동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 간에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혼인 경우보다는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입장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 10억 있어, 너 10억 있어. 그럼 우리 각자 관리하자라는 거 괜찮죠? 그리고 나 한 5천만 원 벌어. 나도 월 소득 한 4천만 원이야 하면 비싼 수준이니까 우리 생활비 통장에 200, 200씩 넣어서 쓰자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네. 한쪽은 재산이 없을 수 있고 한쪽은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혼하시는 분들은 사실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내 거니까. 네,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전에 한번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같이 살 것 같던 그 사람하고도 이혼을 했는데 정말 다시 막 사랑을 감정을 느껴서 이 사람이다 해서 결혼은 다시 했지만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하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이 줄줄이 있어요. 이 자녀들한테 내가 결혼 자금도 돼야 되고요. 등록금도 줘야 되고요. 중간에 사업 힘들다고 하면 좀 도움도 줘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돈은 내 재혼한 상대방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고유 재산.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고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혼인 전에 취득했던 재산은.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재산에 대한 관리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당장 시급한 거. 이번 주에 마트 갈 건데 이거 뭐 장 보는 건 누가 하지? 식비는 누가 사지? 통신비는 어떻게 할까? 관리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 나누고 이걸 어떻게 할지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감정이 상하는 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 꼭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걸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재혼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미국이랑 일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아시는 분만 아름마름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혼인 중에 관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가 혼인 전에 가져오고 아파트 3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나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혼할 때 그러니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 3억인데 이혼할 때 5억이다. 그럼 이 차익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중에 재산분을 하자라고 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각자 소유로 하자라고 정하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정 관리라는 거는 이렇게 딱 각 잡고 앉아서 너 재산 얼마, 내 재산 얼마, 우리 어떻게 관리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 각 잡고 얘기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들 일단 공과분 어떻게 할 건지 월급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분들 딱 적어 놓으시고요. 두 분이서 앉아서 하나씩 항목 지어가면서 그 두 분만의 규칙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개인적인 거 물어봐요. 근데 개인적인 거 물어봐야죠. 혼인생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 정말 그냥 시한폭탄 들고 가시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재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그러니까 파혼은 내가 결혼 청첩장까지 찍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어. 결혼식장 안 가. 그러면 누가 나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가지는 않죠. 네. 하지만 내가 한번 결혼하고 이혼하면 법률혼으로 딱 묶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라고 해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하지 마셔라. 재혼 결정 전에는 두 가지 꼭 확인하셔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